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베르너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베르너에게 굉장히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첼시에서 일단 성공하지 못한 선수라는 오명이 박혀버린 베르너는 사실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이자 월드클래스 선수인 손흥민에게 비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르너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선수도 바로 손흥민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토트넘과 번리의 경기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브래넌 존슨이 최근에는 좀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정적인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번리전에서 브래넌 존슨이 기록한 이 터치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 사이드 쪽에서 터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슈팅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번리를 상대로 6번의 슈팅을 했고 4개의 슈팅이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어떤 수비수들에 대해서 압박을 열심히 해주는 부분, 이 부분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줬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다만 골을 못 넣은 게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골을 못 넣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선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사실 티모 베르너입니다. 티모 베르너는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에서 과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애슬레틱에서 나온 이 기사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모 베르너가 첼시에 있던 시절에 기록했던 이 골과 XG 값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1 시즌에 6골을 기록했는데 골 기대값이 11.5에 달했습니다. 이게 첼시의 고질적인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첼시의 많은 공격수들이 사실상 이제 날개를 못 펴고, 사실은 첼시가 공격수들의 무덤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티모 베르노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6골밖에 못 넣은 이 상황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11골을 넣을 만한 상황인데 어떻게 6골을 넣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골 결정력이 안 좋은 선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번리를 상대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일단은 공격진에 또 하나의 옵션이 있는 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은 결승에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월 중순까지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의 부재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맨유, 브렌트포드, 에버튼, 브라이튼, 그리고 FA컵의 그 다음 라운드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공격 옵션이 너무 적은 상황이다. 히샬리송이 폼이 좋기는 했지만 번리전에선 좀 아쉬웠고, 브래넌 존슨은 최근 11경기 연속으로 선발로 뛰고 있는데, 그리고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도 미드필드에서 이제 뛴 시간들도 꽤 있었고, 최근 번리전에서는 오른쪽에서 뛰기는 했지만 여하튼 솔로몬 같은 선수들이나 페리시치 같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윙어 자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최근에는 또 윙어로 다시 한번 뛰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토트넘의 공격 자원이 너무 적은데, 베르너가 와가지고 어쩌면은 이번 시즌 하반기에 골을 엄청 많이 넣을 것이다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골을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건 공격수로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르너가 늘 결정력이 안 좋은 선수였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특히 라이프치히를 떠날 때 2020년, 그러니까 그 전 시즌인 2019-20 시즌, 이때에는 베르너가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overperformed, 그러니까 이 기대값보다 더 높은 골의 개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한 번 정도 일어난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한 번 정도 있었던 그런 일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골을 넣었냐? 28골을 넣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넣었죠. 경기당 0.82개의 골. 그러니까 거의 경기당 한 골 가까이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때 슛을 난사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게, 경기당 한 3개 이하의 슈팅을 하고 그 중에서 한 개 좀 안 되는 골을 넣은 거니까 나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약간 손흥민이 생각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티모 베르너의 어떤 성적을 보면은 이 골 기대값이 경기당 0.75였는데 경기당 0.89개의 골을 넣어주면서 기대값보다 높은 활약을 했죠. 그런데 기대값보다 높은 골을 넣는다에 정석인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골 기대값이라는 수치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너무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티모 베르너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 이 골 결정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전술과 이 선수가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이 평균적으로도 골 기대값이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전체 시즌을 다 살펴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0.36의 골 기대값이 있습니다. 경기당 말하는 거고, 그리고 경기당 손흥민 선수가 실제 집어넣는 골은 0.49, 그러니까 뭐 두 경기마다 한 골씩은 넣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거의 골 기대값이 이 골과 일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난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2022-23 시즌이죠. 콘테 체제에서 아주 자신과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서 가까스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골 기대값 0.3. 그런데 이때 당시에 넣은 골은 경기당 0.31. 진짜 가까스로 골 기대값이 이 골보다 낮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거의 골 기대값 정도의 활약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즌이죠.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는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원래 0.39 정도의 골 기대값이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기록한 골의 값은 0.62입니다. 야, 그러니까 골 기대값의 2배가 약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월등한 그런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물론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부상당한 상태에서 계속 뛰었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뛰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도 있지만요. 하지만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맞는 팀에서 뛰었을 때 그때 훨씬 더 큰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현재는 윙어로 뛰고 있지만 사실상 스트라이커로 뛸 때 훨씬 더 높은 골 기대값을 기록할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티모 베르너는 이러한 통계에 굉장히 크게 당한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2021년 이때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끔 숫자도 거짓말을 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죠. 그런데 이 기사에 베르너와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언급되는지 한번 보면은, 자, 일단 가끔 수비수들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도 클린시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고 해서 늘 클린시티인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미드필더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각자의 영역에서 신처럼 여겨질 수 있다. 마케렐레라던가 사비 아르난데스라던가 안드레아 피를로라던가 각자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서 이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신적인 어떤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윙어들은 골을 넣고 어떤 윙어들은 이제 기회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이 윙어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약간 위협적이기만 하면은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이 숫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뭐냐? 골이죠. 그리고 베르너는 이 골이라는 부분에서 come up short, 짧았다. 결국에는 많이 못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첼시가 베르너 이거 데리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첼시가 돈을 일단 낸 이유는 골을 넣기 위해서죠. 그리고 베르너가 일단 골을 넣어줘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뭔가 더 많은 골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수가 어쨌건 뛰고 있는 이유가 골을 넣기 위해서인데 골을 못 넣는 공격수 이거 괜찮은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죠. 그러면서 이 기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숫자입니다. 이 expected goals, 아까 이야기했던 골 기대값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 베르너가 기록하고 있던 골 기대값이 누구랑 비슷했냐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나오죠. 손흥민 선수랑 꽤 비슷하게 경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골 기대값으로만 보면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일단 손흥민 선수는 13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5골을 넣었다는 거죠. 물론 베르너만 골 기대값 이하의 활약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랑 비교를 하니까 골 기대값은 같은데 손흥민 선수는 13골을 넣었고 베르너는 5개밖에 못 넣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당시에 이 두 선수의 골 기대값이 한 7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5골을 더 넣은 거고, 그리고 베르너는 2골을 덜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베르너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너무 수비적인 진영에서부터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 지역에서 공을 만지는 부분들이 뭐 15에서 20%덜 만지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때 당시 첼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골 기회의 한 5분의 1 정도를 사실은 베르너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기회 창출 능력이라던가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득점력이 떨어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 콘테 감독이 예전에 손흥민 선수를 윙백으로 썼을 때 뭐 윙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건 수비적인 방식으로 썼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 골 기대값이 급 하락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골을 넣은 그 부분도 굉장히 하락했던 것처럼 사실상 맞는 감독을 만났을 때 골 기대값이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랑 비교를 당해버려가지고 이 골 기대값 하면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사실은 지금 또 황희찬 선수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진짜 손흥민 선수만큼 매 시즌 자신의 어떤 골 기대값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아니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랑 베르너가 비교를 당하면서 야 너는 왜 골 못 넣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버린 거죠. 그런데 어쩌면 베르너는 지난 시즌 굉장히 고생하던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꼽히는 걸 보고 야 나도 진짜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한때 손흥민이랑 비교를 당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안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 우리 팀에서 뛰면 잘할 것 같다 라는 말 한마디에 결국에는 이틀 만에 저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베르너 선수에게 EPL에서 절망을 안겨줬던 게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골 결정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희망을 주는 것도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 또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자리에서 뛰면서 골을 넣는 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르너랑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 그리고 윙어의 역할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닮아있는 부분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만약에 다 공격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상대팀 입장에서는 누굴 막아야 할까? 결국에는 케인과 손흥민이 함께 또 뛰던 때 그 위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베르너의 연계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해리 케인에 비견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연계력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늘 받아왔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제발 좀 토트넘에서 대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날아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이 토트넘을 과연 멱살 캐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와 베르너가 비교당했던 이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베르너가 토트넘에 돌아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